당신 인생의 이야기 바빌론의 탑 이어낭독. 이틀을 더 올라가자 힐라룸은 높은 곳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 지상에서 1리그 가까운 곳까지 올라왔지만 이제는 경사로 가장자리에 서서 탑 아래쪽을 내려다볼 수도 있었다. 그는 가장자리 쪽 기둥 하나를 잡고 조심스럽게 몸을 내밀어 위쪽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탑이 더 이상 매끄러운 기둥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힐라룸이 쿠다에게 물었다. 위로 올라가면서 탑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좀 더 자세히 보게나. 탑 측면에서 밖을 향해 튀어나온 발코니들이 보일 거야. 삼나무로 짠 발코니를 아마 밧줄로 매단 거야. 힐라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다. 발코니라고? 무슨 이유에서? 채소를 키울 수 있도록 그 위에 흙을 깔아놓는 거지. 이런 높이에서는 물이 적기 때문에 양파가 가장 인기가 있어. 더 위층에서는 비가 더 자주 내리니까 콩을 키우지. 난니가 물었다. 높은 곳에서 비가 내리는데 왜 여긴 내리지 않는 거지? 쿠다는 놀라운 얼굴을 하고 난니를 보았다. 그거야, 물론 떨어지는 도중에 말라버리기 때문이야. 아, 그런 거였군. 난니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음날 해가 질 무렵 일행은 발코니가 있는 층에 도달했다. 양파로 뒤덮이다시피 한 발코니는 평평한 단이었고 탑 측면에서 내려온 두꺼운 밧줄에 매달려 있었다. 그 위로는 또 다른 발코니가 계속되는 시기였다. 탑의 각 층 내부에는 좁다란 방이 몇 개 있었고 그곳에는 수레꾼들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문간에 앉아서 옷을 꿰매거나 뜰에서 구근을 캐는 여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은 경사로를 오르내리며 수레들 사이를 누비고 술래잡기를 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발코니 가장자리를 뛰어다녔다. 탑의 주민들은 누가 광부인지를 한눈에 알아보는 듯했고 그들 모두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가 수레를 멈춰 세우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과 기타 물품들을 꺼내놓았다. 수레꾼들은 자기 가족들의 마중을 받았고 광부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힐라룸과 난니는 쿠다의 가족에게서 대접을 받았다. 말린 생선, 빵, 대추야차, 술, 그리고 과일로 이루어진 훌륭한 식사였다. 힐라룸은 탑의 이 부분이 등반용 경사로와 하강용 경사로로 이루어진 두 개의 거리 사이에서 일종의 조그만 마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축제 때 의식을 거행하는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관들도 있었고 아래서 올라오는 대상들에게 물품을 보급받는 상점들도 있었다. 이 마을은 당연히 대상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상이란 필연적으로 여정이며 한 장소에서 시작돼 다른 장소에서 끝나는 법. 이 마을은 결코 항구적인 거주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몇 세기나 걸리는 긴 여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힐라룸은 쿠다와 그의 가족들에게 물었다. 이 중에 혹시 바빌론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쿠다의 아내인 알리툼이 대답했다. 아니요,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시 올라오려면 한참이 걸리고 필요한 건 여기 모두 있어요. 그럼 정말로 지상을 걷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까? 쿠다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는 하늘로 가는 길가에 살고 있다네.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은 그 길을 더 연장시키기 위한 거지. 우리가 이 탑을 떠날 때면 위로 가는 경사로를 오르지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야. 탑을 오르던 어느 날 광부들은 경사로 가장자리에서 보면 위를 올려다보든 아래를 내려다보든 탑이 똑같아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탑의 원주는 바늘 끝처럼 점점 가늘어지다가 아래쪽의 평원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다. 마찬가지로 위를 바라보아도 아직 탑의 정상은 보이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탑 중간의 일부분 뿐이었다.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는 행위는 이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연속성이 주는 안심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지상의 일부가 아니었다. 탑은 대지에도 하늘에도
연결지어 있지 않은 허공에 뜬 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탑을 오르는 여정의 이 단계에서 힐라룸은 몇 번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알고 지나던 세계를 떠나보내고 그 세계와 소원해진 듯한 느낌이 그를 괴롭혔다. 대지는 불충의 죄로 그를 추방하고 하늘은 그를 거부하는 기분이었다. 야훼가 어떤 징조를 인간의 이 역사를 승인한다는 확답을 내려주기를 그는 갈망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을 결코 따뜻히 환영해주지 않는 이런 장소에 어떻게 계속 머물러 있는단 말인가. 이 고도에 사는 탑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광부들을 향해 따스한 인사를 건넸고 천장에서의 작업이 잘 풀리도록 행운을 빌어주었다. 그들은 축축한 구름 아지랑이 속에서 살았고 아래에서 올라오거나 위에서 내려오는 폭풍우를 바라보는 데도 익숙했다. 공중에서 작물을 수확했고 이곳이 인간이 있기에 적절치 않은 곳이라는 두려움도 없었다. 신의 약속도 격려도 받을 수 없었지만 주민들은 단 한순간도 의구심을 가지는 법이 없었다. 몇 주가 지나자 매일 보는 해와 달의 높이가 점점 더 낮아졌다. 달은 탑의 남쪽 측면을 은빛으로 물들였고 그들의 바라보는 야훼의 눈처럼 반짝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달이 뜨고 지는 고도와 완전히 동일한 위치에 도달했다. 첫 번째 천체의 높이까지 올라온 것이다. 그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얼근 자국이 있는 달의 표면을 바라보았고 그 어떤 것에도 지탱될 필요가 없는 그 당당한 움직임에 감탄했다. 그 다음은 태양의 차례였다. 여름이었기 때문에 해는 바빌론에서는 머리 바로 위에서 뜨다시피 했고 그들이 지금 있는 고도에서는 탑 부근을 지나갔다. 열기가 보리아를 익혀버릴 정도로 강렬했기 때문에 탑이 이 구획에 사는 가족은 없었고 발코니도 없었다. 탑의 벽돌 사이를 메우는 모르타르로는 녹아서 흘러내릴 염려가 있는 역청 대신에 점토가 쓰이고 있었다. 점토는 열에 의해 사실상 구워진 상태였다. 낮 시간에 열기를 막기 위해 기둥의 폭을 늘린 탓에 경사로는 거의 연속적인 벽으로 에어싸인 터널과 다를 바 없었다. 기둥 사이에 이따금 나 있는 좁은 틈새를 통해 바람이 핑 소리를 내며 불어오고 황금빛 햇살이 가느다랗게 스며드는 것이 전부였다. 수레꾼들의 팀은 지금껏 규칙적인 노동 시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레를 끄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아침 출발 시간이 날이 갈수록 앞당겨졌던 것이다. 태양과 같은 고도에 도달한 후에는 오로지 밤에만 여행을 했다. 낮에는 훅 끼쳐오는 열풍을 견디려고 벗은 몸으로 땀투성이가 되어 잠을 청했다. 광부들은 만약 잠이 들어버리면 깨어나기 전에 타 죽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수레꾼들은 단 한 사람의 동료도 잃는 일 없이 이곳을 여러 번 여행했다면서 그들을 안심시켰다. 마침내 그들이 태양의 높이를 지나 그 위로 올라오자 아래쪽을 지날 때와 같은 생활이 돌아왔다. 이제 낮의 햇살은 위를 향해 비쳤다. 엄청나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다. 아래로부터 비추어오는 햇살을 받기 위해 발코니의 판자는 모두 철거되어 있었고 남은 통로 위에 깔린 흙 위에 심어진 채소는 햇빛을 받기 위해 방향을 바꿔 옆과 아래를 향해 자라고 있었다. 이윽고 일행은 별들의 높이 가까이에 도달했다. 불타오르는 이 작은 구체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힐라롬은 별들이 훨씬 더 밀집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들을 모두 합쳐도 별들은 드문드문 산재에 있을 뿐이었다. 모두 같은 고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몇 리그에 이르는 공간 여기저기에 떠 있었다. 정확한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탓에 별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따금 별 하나가 탑 가까이로 다가올 때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힐라룸은 하늘에 있는 물체들이 하루 사이에 세계의 끝에서 끝까지 여행하기 위해 모두 비슷하게 맹렬한 속도로 날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낮이 되자 지상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엷은 파란색의 하늘이 보였다. 이것은 그들이 하늘의 천장에 다가가고 있다는 징후였다. 하늘을 자세히 바라보던 힐라룸은 낮에도 보이는 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지상에서는 눈부신 햇살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이 고도에서는 뚜렷하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난니가 황급히 그에게 달려오더니 말했다. 별이 탑에 부딪혔대. 뭐? 일러름은 경악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자기 자신이 일격당한 기분이었다. 아니,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야. 오래전, 1세기도 더 된 얘기야. 탑의 주민한테서 들었어. 자기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더군. 두 사람이 복도 안으로 들어가자 몇몇 광부들이 쪼그라든 몸집의 노인을 둘러싸고 얘기를 듣고 있었다. 여기서 반 리그쯤 위로 올라간 곳에 있는 벽돌 벽에 박혔지. 지금도 그 별이 남긴 상흔을 볼 수 있어. 거대한 곰보 자국 같아. 그래서 그 별은 어떻게 됐습니까? 슉슉 소리를 내면서 탔지. 너무 밝아서 바라볼 수조차 없었어. 박힌 곳에서 끄집어내서 가던 길을 가게 해줄 생각도 했지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고 물을 뿌려 식힐 엄두를 내진 못했어. 몇 주 뒤에는 식어서 검고 울퉁불퉁한 하늘의 금속으로 변했어. 크기가 한아름은 됐지. 그렇게 컸습니까? 난니는 경외심에 찬 목소리로 되물었다. 별들이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 때면 이따금 작은 하늘 금속 덩어리들이 발견됐다. 그것들은 가장 좋은 청동보다도 단단했다. 녹지 않은 탓에 조조는 할 수 없었고 시뻘겋게 달궈서 해머로 모양을 다듬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많은 호부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지. 그렇게 큰 덩어리는 지상에서 일찍이 발견된 적이 없다더군. 그걸 썼다면 얼마나 많은 도구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설마 그걸 해머로 때려서 도구를 만들지는 않았겠지요? 힐라룸은 오싹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 그러지는 않았어. 두려워서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거든. 모든 사람이 탑에서 내려와 천지의 움직임을 방해한 채로 야훼의 천벌이 내리기를 기다렸다네. 그렇게 몇 달이나 기다렸지만 아무런 징조도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다시 탑으로 돌아와서 별을 끄집어냈지. 그 별은 아래쪽 도시의 신전에 안치되어 있다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광부 하나가 입을 열었다. 탑에 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런 얘긴 처음입니다. 불경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 오르지 않았던 거야. 까지 오늘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